자, 여러분, 만약에 1가구 1자동차 소유를 법으로 강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랑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로 쉽게 자동차 시장에다가 이 아파트 시장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자, 정치인들이 이런 논리를 펼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 부자들이 혼자서 차를 너무 많이 사가가지고 차가 나라 안에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값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구석구석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보유 가능 대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법이 나온 거지. 1인 1자동차를 강제하겠다. 1가구 1자동차보다 개인이 더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법으로 제한하겠다. 이제 다 자동차 보유, 다주택자처럼 다 자동차 보유자는 세금을 왕창 먹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겠지?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급률이 올라가겠지? 역시 나는 너무 똑똑한 천재야, 이팅,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다르죠.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장은 자동차의 수요, 정확히는 신차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차를 여러 대 못 사도록 강제를 일단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부진해지고 상품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뭐 스포츠카 같은 거를 구입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자들의 수요가 없어지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부진해지고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해지죠. 판매 대수가 줄어드니까 직원들도 해고가 되고 내수 시장의 국민들의 소비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급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시장에 결국 신차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들이 망했죠. 그리고 정부가 신차 공급을 못하도록 자꾸 족쇄를 걸고 통제를 하니까 또 공급량이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엎친 데에 덮친 격이죠. 회사들도 건설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이해는 안 되지만 공급 자체를 못하게 국가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자꾸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제가 절취선을 그었죠. 셋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정된 물량의 신차 가격들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제조 대수가 적으니까 생산 원가 자체도 더욱더 폭등을 하게 되겠죠. 한정된 물량의 좋은 신차를 너도나도 구매하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면서 똑같은 품질의 자동차를 몇 년 전보다 이제는 훨씬 더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민들의 신차 구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요. 자동차 값이 지금 너무 올랐잖아. 그러면은 서민들은 쓸만한 중고차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회가 벌어지면은 신차 공급이 중단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연식 3년 미만의 쓸만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똑같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면은 마지막에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고물 중고차 가격까지 덩달아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만 박살이 나는 거지. 여러분, 이 가상의 나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규제와 통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관료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문정부와 추미애 그리고 김현미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전 국민들이 새 차를 탈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문화가 문제다. 내가 직접 타보니까 공공 임대 자전거도 좋던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면은 좌언론에서는 양념질까지 쳐줘요. 한국 사람들의 운동 부족이 심각하다. 자전거 더 많이 타라.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뭐든지 해결이 될 거라고 거대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먼저 벗어난 씬을 다시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중고차 가격까지 폭등을 해버린 이 가상의 나라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유롭게 신차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고, 다양한 자동차들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고,
생산 대수를 조절하는 거는 당연히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시장은 알아서 가장 적합하고 수요가 많은 차를 자기 스스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큰 차를 만들었다가 작은 차를 만들었다가 뭐 화물 트럭을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SUV를 사든 세단을 사든 아니면 재미있는 스포츠카를 사든 국민들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구매하도록 내버려 뒀어야죠. 시장 경제 그 자체에 맡겨뒀을 때 이 시장 경제 원리라는 거는 최선의 효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극소수의 경우로 세련된 전문적인 개입을 하면은 좋은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아마추어처럼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을 할 거라면은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러나 다니는 게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이거 이상한 비유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무려 지난 11년 동안 안 팔려왔던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도 전부 다 물량이 동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중고차도 없어서 못 구한다라는 아까 제가 비유 드렸던 설명하고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소리를 4년 전에 문정부가 처음 들어서기도 전부터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아도 됐을 테죠. 보세요. 2009년 분양 이후로 11년 동안 무려 11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던 경기도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작년 말에 미분양 물량을 모두 깔끔하게 털어냈다라고 합니다. 중고차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기가 없는 중고차도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정부가 바보 같은 정책으로 수요에 발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거를 내버려뒀으면 됐을 텐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집주인과 건물주는요 악당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집주인하고 건물주는 악당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주택자도 악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주택자도 악당이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어 모아가지고 아파트 두 채, 세 채 겨우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다주택자입니까? 평생 돈 벌어 모아가지고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보유할지는 개개인들 자유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100채, 200채 가지고 있는 대재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평생 동안 돈을 벌어 모은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은퇴자가 주식도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고 경제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만만한 건물이나 아파트를 그 조그만한 거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 봐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주택자고 부자이고 재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버린 거는 집값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시킨 문정부죠. 집값을 국민이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의 원주민들은. 평생 벌어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주택자이며 그 사람들에게 왜 과도한 세금을 국가가 뜯어간단 말입니까?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집주인과 건물주는 악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중산층 조금 밥은 먹고 사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건설사들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줄 만한 건물을 사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건설사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만 건설사들도 활발하게 자꾸 새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 있고 새 집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들 브랜드끼리 서로 상품 경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더 품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시장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 사람도 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지만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틀어막아 버리는데 국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공급을 틀어막아 버리고 환경 파괴된다고 재건축 재개발 싫어하는데 무슨 수로 집값이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린 학생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할 게 또 있는데 집주인과 건물주가 있어야 청년 여러분들도 전세 월세에 들어가가지고 인생 첫 출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건물주가 있어야 젊은 여러분들도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가게를 임대해서 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먹는 집주인과 건물주가 얄미우십니까?
그게 일을 안 하고 공짜로 돈을 거저벌어 먹는 불로소득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라니깐. 집주인과 건물주들도 그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부동산 보유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도 여러 사람들의 몫을 자기 혼자서 납부해주고, 사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집안에다가 전부 다 새로 도배 작업해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노후되고 고장나는 시설물이 있으면은 집주인이 그거 다 수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공짜로 저절로 굴러가나요? 천만의 말씀. 관리인을 둬야 되고, 경비가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고용해야 되고, 전기시설물 점검 관리해줘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출금, 이자는 뭐 누가 공짜로 내줍니까? 건물주도 은행 빚이 있어요. 대출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유지비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이것저것 끊임없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 경영하고 공장 경영하는 거랑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렌트카에서 우리가 자동차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죠. 그거 거저먹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수천만 원의 돈을 렌트카 자동차에 묶여 있는 거니까요. 남이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마련해 놓은 집과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쓴다면은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렌트카 빌릴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렌탈 정수기를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면서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왜 배 아프게 여긴단 말입니까? 아니지. 건물주도 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해마다 달마다 세금 내고 관리비 나가고 은행 대출이자 다 나가잖아. 이거를 왜 배 아프게 여긴단 말입니까? 건물주와 집주인들을 악당으로 취급하면은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여러분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이라니까. 나는 틀린 말 안 해요.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100주 연속 전세값이 오르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꺾였다라고 해요. 보이시죠?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까? 그렇죠. 돈 없는 서민들,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니까. 집주인과 건물주가 안정되어야 청년 여러분들도 안정된 전월세, 안정된 가게를 임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니까, 서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서울 집값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올라도 매우 완만하게 올랐으며, 특히 집값하고는 별개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세와 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매우 낮은 가격에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첫 출발하기가 적어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편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전세 가격조차 100주 연속 상승세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율과 출산율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출산율이 박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둥지도 보금자리도 없는데 무슨 수로 결혼을 하고 무슨 수로 애를 낳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솔직히 대학교 나오고 토익 점수가 높고 학벌과 스펙이 좋은 거랑은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솔직히 정말 어리석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이 진짜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자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발 좀 스스로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라는 거는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잘 와닿게 풀어가지고 딱딱한 전문 용어도 가능한 적게 쓰면서 여러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쉬운 말로 열심히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똑똑한 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읽은 책의 양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접해본 논문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면서 무게를 잡고 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보고 느끼시는 거죠. 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가 잘못됐구나. 앞으로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가서도 대본 하나 안 보고 내가 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자동차 시장에 비유를 해가지고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최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정보를 다음부터는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게 진정한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쉽게 와닿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유튜버를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